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입니다. 바꿨어. 애들이 친 거야? 나도 심쿵하게 파헤쳐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래를. 오늘 저희 그 해킹 의혹 지난주에 다루긴 했는데 워낙 말 그대로 불타는 감자여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죠. 예, 그렇죠. 400기가 분량의 데이터들이 계속 분석이 되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고 또 다운받았을 수도 있는 여러 감청 프로그램들이 드러났잖아요. 특히 무료 영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데빌엔젤이라는 그 아이디, 데빌엔젤 천사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이 아이디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하고 거래할 때 이 아이디를 계속 썼는데 이 아이디가 연계된 블로그를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무료 앱들이 올라와 있고 그 네. 앱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 이제 해킹 툴이 심어져 있더라. 그럼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불특정 다수가 그 앱을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의 전화기에 국정원이 해킹 툴을 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여기까지 드러났고 그 블로그의 운영 주체가 국정원 요원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지만 네네. 뭐 확인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무료 영화 프로그램 같은 거 몰래 토렌트에서 다운받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 무료 영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애플리케이션이죠.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뭐 네. 그게 그거죠. 그게, 예. 그럼 뭐 이거 아니래도 애플리케이션이- 영화를 굿 다운로드 하셔야지. 굿 다운로드 하세요. 이렇게 불법으로 다운받으시면 안 돼요. 또 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해킹팀에서 이 제품을 사들이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실무자 네. 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세상을 뜨셨죠.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유서 내용이 또 굉장한 해석을 낳는 그렇죠. 유서 네.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 이 정도인데요. 전혀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도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고 어떤 그 정신과 상담하시는 분도 그런 글을 올리셨던데 자살에까지 이를 때는 굉장히 정신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대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네. 이게 아무 문제도 없이 첩보 활동만 한 건데 지운 거다. 이거는 그냥 참고일 뿐이고 네. 실제로 어떤 게 있는지는 이제 복구가 가능하다니까 네. 복구를 해서 봐야죠. 사찰이 없었으니 믿어달라 한다고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국정원 직원 성명서 보니까 사찰이 없었다는데 왜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이게 이제 성완종 사태와 또 교묘하게 이제 그렇죠. 오버랩되면서 많은 회자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성완종 리스트 때는 정확히 반대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내국에 대한 사찰이 전혀 없었다면 오히려 자료를 내놓고 이거 봐라, 내국인에 대한 사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지운 게 많은 의혹을 도리어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마 본인이 보기에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니까 네.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증거 능력과 증명력 이 두 네. 가지 쪽 약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성완종도 마찬가지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반드시 그 내용 자체를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객관적인 자료랑 맞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국정원 이 직원은 국정원 자체 감찰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뭔가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 유서 내용 자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순이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지울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거는 봐야죠. 근데 복구가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옛날에 디가우저라는 장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완전히 뭐 지워버릴 수 있는. 국정원에서 이 복구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공개를 하든지 제3의 기관이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죠. 예, 지금 국정원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국정원이 우리가 복구해 보니까 이 내용인데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말 놀란 게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 걸 절대 밝히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점에 국정원 직원인 게 너무 순식간에 드러난 데다가 또 이례적으로 일동들이 일동들이. 국정원 직원 일동 뭐라고 해야 되지 성명서까지 그렇죠. 나오면서 예.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이 정보기관이 직원 일동 명의서가 나올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건 정말 진짜 막 전교조에서 시국 성명 발표한 것 갖고도 처벌받는 나라에서 저는 전교조 처벌한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좀 그렇죠.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그래도 국정원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법에 더 강조하는 규정도 있고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오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너무 내용이죠. 심하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굉장히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의혹 제기를 무슨 굉장히 부당한 의혹 제기인 것처럼 되게 강한 톤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그 비밀 엄수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밖으로 공표하려면 원장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허가 받았다. 실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 국정원 직원 명의를 사칭한 어떤 국정원장의 입장이죠. 예. 원장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안보나 첩보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지금 네. 국정원에서 하는 것도 그런 일반론인데 이 이탈리아 업체에서 그걸 구입한 나라가 뭐 35개국인가 되는데 다른 데는 왜 다 조용한데 우리만 그러냐. 근데 사실 국정원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게 다른 나라 정보기관 중에 정치에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많이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까지는 댓글 달고 앉아있고 최근에 국정원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 개입한 거를 쭉 정리해 보니까 일단 댓글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대화록 무단 공개 있었고요. 예. 그때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있었고요. 그렇죠. 정말 업적이 화려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 사설했어. 그렇죠. 니네가 워낙 그랬으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죠. 네, 이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예. 지금 야당에서도 그 검찰 수사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 가능할까요? 검찰 수사로 나가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근데 이제 좀 의혹이 있으면은 결국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러는 방법으로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검찰 수사가 제일 특검이 낫지 않을까요? 바로 특검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 검찰이랑 국정원이 알력 다툼을 하게 되면 국정원이 이긴다는 게 이미 입증됐잖아요. 네. 그렇지. 입증 이 정권에서 네. 두 번의 수사가 그럼 있었는데 특검에도 소용이 없지 그래서 않나 댓글 싶긴 사건 한데. 수사를 했던 그 팀장은 날라갔고 그렇죠. 두 번째 대화록 수사도 어떻게 보면 국정원 수사잖아요. 국정원의 무단 열람 부분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완전 면접을 좀 근데 수사를 뭐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한을 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내리던데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고 그때 그 댓글 수사할 때도 보면 국정원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국정원의 협조 없이 예. 얼마나 힘든가를 힘들죠. 예. 국민 모두가 절감했는데 특히 그때 되게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게 형사법 111조 1항 예. 그 조항이 이제 공무상 비밀과 압수라는 조항인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다 안 했죠. 예. 전혀 이게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준 것만 받아온 셈이죠. 예, 예. 예. 말은 압수수색을 갔는데 하나도 못 하고 그냥 국정원이 아유 이거나 가져가세요 하는 거 정도만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을 보면은 이제 2항에 보면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허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나름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글쎄요 이런 조항이 결국 실제에서 어떻게 되나 하는 거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 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그 장악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청와대도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로 가게 되면 뭔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보다는 이게 수사하면은 국정원이 뻗튀기면 사실 별 답이 없고 그럼 혁명으로 가야 되네. 차라리 국정조사나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약간 국정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좀 진실에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게 그 원론적으로는 대단히 맞는 말씀인데 또 국회의원들께서 그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과연 이게 조사가 되는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국정조사가 훨씬 더 무서운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게 위증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텔레비 비칠 때만 좀 열심히 하고 나와서 모르쇠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의혹만 제기하다 끝난 경우가 그렇죠. 많아가지고 수사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검찰 수사도 뭐 저는 전혀 검찰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참. 그러니까 언론 역할이 중요한데. 김원철 기자를 법조로 일단 파견을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잘 될 거예요. 유능한 기자들. 지난주에 저희가 대통령의 서면 허락이 있어야 외국에도 할 수 네. 있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할 수 있다, 서면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할 수 있다는 거는 통신 제한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해킹은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새누리당의 이철호 의원인가요? 예, 예. 말씀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감청을 했다면 모르지만 불법 스파이어를 다운시켜가지고 그거를 뽑아오는 거는 감청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 네. 자체가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감청 정의 조항을 제가 찾아왔는데 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네.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 등을 청취 공독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청취하고 공독이 뭔가요? 공독 이렇게 어렵다. 같이 읽는 같이 건가요? 읽는다로 봐야 되는. 내가 읽는 걸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어쨌거나 것 같은데. 그건 통신인데 네. 지금 저기 국회에서 시연한 걸 보면 여기 스파이어를 심으면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카메라를 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걸 보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갔다. 이거는 감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마치 감청이고 대통령 허락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야당에서도 분명히 정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이건 감청조차 아니다. 예, 예. 그렇죠. 해킹을 이용한 행위는 우리나라 법에 지금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합법화될 수 없는 없는 행위, 겁니다, 없는 그건. 행위이기 예. 때문에 그게 뭐 내국인을 상대로 하든 외국인을 상대로 하든 그 행위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인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일단은 다 불법이라는 거. 다만 이제 양태에 따라서 우리가 좀 봐줄 수 있는 정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자꾸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다면 법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네. 이거는 그래서 정보기관도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대로 가야지. 이게 뭐 외국 사람이니까 막혀도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국정원 법에 규정을 하거나 예. 통신비밀보호법 안에 약간 예외종을 만들거나. 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 RCS 사건 나왔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지 않을까. 이게 그때 여론이 대법원도 어느 정도는 원세훈이 이런 나쁜 짓을 또 했다. 예, 이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 대법원이 16일 날 해킹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던 와중이었죠.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증거들 중에 상당 부분을 증거로 볼 수 없다. 여기까지만 판단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이거를 지금 무죄라고 쓴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때 판결이 딱 나고 나서 그 여러 언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 그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무죄, 선거에 관여하진 않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면서 동시에 이 선거에도 관여를 했다. 둘 다 유죄를 하면서 실형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항소심에서 사용한 증거 중에 상당 부분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친 거죠. 네. 근데 원세훈 원장이 뭐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인 거를 떠나서 통사의 경우에 그렇게 하면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무죄 취지 환송이고 당사자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고등법원 가서 하겠지만 아마도 무죄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럴 때는 풀어줍니다. 무죄 취지니까. 무죄 취지니까. 예. 근데 오히려 보석을 기각하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말라는 증거를 빼놓고 다시 해보라는 건데 이게 민사 사건도 아니고 형사 사건에서 판단을 안 내리고 그냥 증거만 일부 드러낸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서 이례적이죠.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닌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이상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그 국정원 직원들이 막 그때 대선 개입하려고 썼던 트위터 글이나 막 게시판에 쓴 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긁어 모아서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한 증거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1심 법원은 그 중에 11만 건만 증거로 채택하고 2심 법원은 아니다. 검찰이 제출한 27만 건 전부가 증거가 된다. 근데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여부는 모르겠고 모르겠고. 일단 27만 건 중에 1심 판단이 맞다.
법진 판단 11만 건만 있다. 증거다. 네. 그런 증거 관계가 바뀌었으니까 고법이 다시 판단해라. 다시 판단해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보낸 건데 그거를 무죄 취지로 보긴 어렵다는 게 금 변호사님의 그러니까 1심에서는 11만 건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11만 건의 트위터를 하면서 대선 시기에 정치에 개입을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웃기잖아요. 웃기죠. 이건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하자니 또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하자니 대선 시기에 정치 개입하면서 어떻게 선거 개입 안 한단 말이냐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아래쪽에 민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겁한 판결이죠. 이게 결국 그 판단이 16만 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게 왜 달라졌냐면 그 국정원 직원이 일을 하면서 국정원에서 쓰는 컴퓨터는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문서를 쓰다가 중간에 저장할 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장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래. 어떻게 했냐면 네. 네이버의 내 메일에 보낸 거예요. 아, 국정원 지금 왜 이러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왜냐하면 국정원 밖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메일로는 접속이 안 되고 네이버에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 일한 걸 정리해서 네이버에 4개 쓰는 메일로 계속 보내놓은 거예요. 왜 그러셨지? 저도 가끔 그런데 거기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왜 네이버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한 거죠. 그걸 찾아낸 건데 그 4개 쓴 메일이 이제 소위 말하는 4개 쓴 메일, 국정원 직원 정유경 씨가 4개 쓴 메일을 쭉 보면 거기에 첨부 파일로 되게 중요한 증거들이 쫙 있어요. 정유경 씨가 4개 쓴 메일로 보낸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유경 씨가 첨부한 파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 직원이 영문을 모르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 4개 쓴 메일은 내가 쓴 게 맞는데 왜냐면 내 메일에 내가 보낸 거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붙어든 첨부 파일은 내가 쓴 게 아닌데 여기 내가 왜 쓴 게 아니 누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예, 예. 왜 첨부돼 있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왜 네. 상식에 반하는 주장인데 1심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걸 그게 전문 법칙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에 얘기했던 전문 이걸- 법칙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게 상식에 반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안 쓴 첨부 파일을 첨부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건가? 정유경 기자가 네. 기사를 쓰면 네. 쓰다가 가끔씩 그걸 저장해 놓으려고 자기한테 보낸 메일을 하는데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글 파일을 하나 찾았다. 그걸 첨부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참고로. 참고로. 예, 그럼 법정에서 내가 쓴 건 아니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아, 그냥 근데 이제 그 첨부처럼 내용을 보면 원장이 지시한 사항이 쭉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쓴 게 맞아요, 사실상. 근데 그걸 굉장히 형식 논리로 해서 1심에선 증거가 안 된다는 거고 2심에서는 증거 능력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 부인한 거죠. 예. 1심의 논리가 맞다. 그럼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메일에 내용 쓰면 안 되겠네요. 메일에 내용 쓰면 안 되고 다 이제 첨부 파일로 그 해서. 증거를 부인하는 굉장히 좋은 방안을 이번에 네. 대법원이 하나 확정해 줬다. 나도 앞으로 모든 걸 첨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보낸 다음에 이메일로 쓰지 그거 내가 안 말고. 썼다. 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예. 그때 국정원 직원이 공판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이거 기억 안 난다고 할 때 자기 핸드폰 번호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 기억 안 난다고. 그래서 그때 판사가 혹시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냐고 그런 판사도 얘기까지 열받으셨구나. 막 방청에도 웃고 막 근데 난리가 어쨌거나 났었는데. 법에는 그게 이제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서 인정을 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는 어떻게 갔냐면 가게에서 메일 쓰는 장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자동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첨부 파일이라는 게 4월 20 며칠부터 12월까지 파일이요? 원장 지시사항을 쭉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부랑 같은 개념으로 본 건데 중간에 이제 그 낙서 비슷하게 자기 생각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장부는 아니다. 막 이렇게 장부는 간 아니다. 건데 그런 뜻한 거예요. 아,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불법 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국정원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 거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 다 일치하는데 왜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을 못하냐. 그거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내가 부정선거를 당선됐단 말이냐. 그 눈치를 본다는 게 너무나 드러나니까 정말 창피한 거죠, 좀.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이 쓴 글이 11만 건이든 27만 건이든 물론 양은 늘어나지만 사람을 한 명 죽였냐 100명 죽였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좀 다르죠. 아니 불법 행위가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불법인 거지. 양의 그렇죠. 개수가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게시글 하나로도 막 예. 뭐 그렇잖아요.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대비해 보면 너무나 눈치를 본다. 너무나 눈치를 보는. 그런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 거의 논리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드는 거지. 어떻게 평소에 되게 검찰은 죄가 되는 쪽으로 해석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게 항상 문제인데 막 억지로 논리를 짜내서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 게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 길게 봤을 때 큰 타격을 입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시청자 의견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 2개나 와 있어서 읽을 게 딸만 2개 많습니다. 먹은 건 아니죠? 한 200개 왔는데 2개 뽑으신 거죠? 제작진. 그렇죠? 자, 첫 번째 사연 읽겠습니다. 원세훈 대법 파기환송이 있던 지난 재헌절은 정말 개탄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헌절에 한국인권운동의 역사이자 산 증인인 박래군 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유가 지난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구속했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속의 이유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박 소장이 도대체 무슨 인멸한 증거가 있겠으며 왜 도망을 갈 거라고 구속을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UN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석방 긴급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인권 후진국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석 신청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려한다는 게 이 UN 특별 보고관들의 의견도 고려한다는 예, 그것도 분명히 변호인도 제출을 할 거고 탄원서 같은 개념으로 할 텐데 박래군 소장은 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정말 구속한 거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분이 진짜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다 나와 있고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빨리 석방을 해서 제대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이아무개 판사인데 세월호 관련 집회 영장을 계속 거의 다 기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굉장히 싫어하고 검찰에서 약간 공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 판사가 좀 왜 저러지? 막 이런 애국심이 없다. 왜? 우와, 종북이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냥 딱 구속영장을 발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뭐 증거 인멸할 거 딱히 없으면 기록에 뭐 저희가 모르는 구속이- 내용이 있겠죠. 네, 뭐. 제가 네. 옛날에 다른 형사 사건 아닌 거 가지고도 이분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나와서 해명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박래군 소장. 박래군 소장이요. 네. 예.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감 애청자입니다. 지난주 불금에 페북을 보다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생맥주와 감자튀김 사진을 올리셨던데 덕분에 저도 집에서 2차로 맥주와 감자를 먹었습니다. 사실 법상담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식구들을 데리고 9박 10일 하와이로 놀러 갑니다. 좋겠다. 휴가하고 싶어요. 자랑하느라고 보내죠. 맥주 감자 이미 한 번 탁 찔렀는데 지금 자, 한 번 가는데 12시간이 12시간이나 걸리니까 걸리나요, 하와이가? 네, 왕복 24시간이라서 9시간쯤 거의 걸리지 않나? 비행기가 도나? 그 시간 동안 법정 영화나 소설을 보고 싶은데 페이스북에 서평을 자주 올리시는 유능하고 훤칠하신 금태섭 변호사님의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은 인터넷이 유료인 관계로 휴가 다녀와서 밀린 불감 열심히 보겠습니다. 야, 이제 완전 맞는 박사예요. 저는 맞는 박사. 이 순수문학만 주로 읽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여행 가느라고 요새 책을 고르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모두의 엔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엔딩. 모두의 엔딩. 그러니까 모두의 끝이라는 거죠. 이게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서 이게 막 사람들이 걱정하다가 확실히 밝혀진다. 이건 지구랑 충돌한다. 6개월 후면 온 인류가 멸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군요. 도망갈 데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양태의 행동을 보이는데 주인공이 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해결을 합니다. 책이 3권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아마 소행성 충돌하기 6개월 전, 그 다음에 2주 전, 그 다음에 며칠 전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소설이에요? 소설이죠. 그 원제는 레스트 폴리스만인데 최근 나온 책이고 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는 모두의 엔딩입니다. 3권이니까 왕복 24시간 충분히 읽을 수 네, 있으시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참고로. 순수문학은 아닌 것 같은데. 방금 속보 하나 이건 못 봤는데. 지난번 사연에 소개됐던 아들이 김원철 기자의 팬이라는 분께 김 기자의 별명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답변을 보내셨대요. 아드님이 바로 김원철 기자 별명 기대되시죠? 좋아할수록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 별명은 조심스럽다. 는 뜻을 아드님이 뭐 밝히셨대요.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혹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여기 무지개색으로 쫙 깔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무튼 관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남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로 제보를 남겨주세요. 예, 불타는 여름이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저희도 2주 쉬기로 했습니다. 2주. 나름대로 새 단장을 해서 8월 13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